민주당 내에서도 그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조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대표의 DNA가 있는지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의 협곡으로 민주당 전체가 지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 한동훈 자가 사과와 요구에 대해서 진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저 이미 나왔잖아요. 부장님에서 당에서. 명예훼손이라고 부릅니다. 국회에서 자기에게 공방을 한 국회의원을 고발하면 그야말로 야당 탄압이죠. 근데 이제 또 우리 당한테 사과를 요구해요? 저는 정말 저런 장관은 역대급 법무장관입니다.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 저재 가짜는 술자리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분이야말로 5.18 NHK 룸사롱에서 여성에게 쌍욕한 걸로 알려진 분 아닙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런 줄 아시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 시점에 이제 그 제기된 그 날짜와 시간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런 일이 없다. 그 시간대는 어디에 있었다라고 차분하게 이야기하시면 뭐 의혹이 해소되는 거 아닙니까? 한강동 술자리에 계셨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 뭐 떳떳하면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그런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 뉴스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니까 솔직히 말해서 입에 담기도 대통령의 입에서 그런 부분에다 언급이 나온다는 자체도 국격에 관계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오늘 회의는 유 실장, 박마커, 유체커, 조멘토, 김현숙 수호통역사 그리고 정치부회의 애청자 정의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이상하게 정치부회의 시간에 속보가 많이 들어와요. 그렇죠? 유체커. 알고 있죠? 네, 속보 잘 반영합시다. 자, 유체커 나가서 이제 발제 준비하면 되고요. 류 실장. 이른바 국감장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사안이 커질 줄 몰랐어요. 근데 오늘 대통령의 발언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이제 정치권 공방이 뭐 상당히 큰 상황인데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의겸 의원이 한동안 침묵을 지켰잖아요. 조금 전에 기자들을 만나서 몇 가지 발언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술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 뉴스라고 일축을 했죠. 맞아요. 조금 전에 영상에서 저희가 봤죠. 그렇습니다. 김 의원은 조금 전 기자들을 만나서 당, 정, 대 셋이 우르르 몰려와서 몰매를 가하는 느낌이다. 폭력적이기까지 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의 본질은 국감장에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라면서 질문을 못한다면 더 문제가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네. 일단 사실 여부를 떠나서 질문을 던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김의겸 의원의 주장인데 혹시 김의겸 의원이 이제 며칠 동안 이제 뭐 일종의 뭐 잠적하다시피 좀 종적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추가 근거 자료나 이런 걸 제시한 건 없어요? 네, 대신에 이 발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김 의원이 국회를 상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을 한 대통령이 사과를 했느냐면서 대통령이 먼저 사과를 하면 그때 저도 사과를 진지하게 고려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조금 전 영상에서도 봤지만 이제 한동훈 장관과 우상호 의원이 이제 아슬아슬한 그런 발언을 주고받기도 했는데 저희가 관련된 이슈는 정치인사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진행 중인데. 민주당은 김진태 강원지사를 향해서 역공을 펼치는 분위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레고랜드 사태, 이 김진태발 금융위기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오늘 첫 진상조사단 회의도 열었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경제 혼란의 책임을 지고 김진태 지사 조기 사퇴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최문순 전 지사 때부터의 문제를 가지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자 상황실에서 저희가 관련된 이슈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정치 뉴스가 많은 하루입니다. 서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설계자죠.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 후보자는 박순애 전 장관이 사퇴한 뒤 52일 만에 지명됐었는데요. 야당에서는 이 후보자가 장관 시절 추진하던 정책, 그리고 개인 의혹 등에 대해서 따져 묻고 있습니다. 관련된 공방을 뉴스픽5에서 짚어봅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회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금요일의 뉴스픽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12년 만에 왜 그래? 푸틴의 경고,
446억 원, 옥중 편지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고 하죠. 강산이 바뀌었는데 돌아온 인물이 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MB정부 준비 단계부터 시작과 끝 모두 함께한 인물이죠. 자율과 다양성, 즉 경쟁 강조하던 MB표 교육의 산 증인이기도 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것은 자율과 책무였습니다. 특히 지금은 그 교육의 대격변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만큼 교육의 많은 난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주체들에게 자율과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는 것이 교육의 바람직한 발전을 빨리 유도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때문에 야당과 일부 교육단체, 이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거센 반발 쏟아냈습니다. 그리하여 지명된 지 한 달이 다 돼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입니다. 이 후보자로서는 같은 자리 12년 만에 청문회인데요. 또 다른 MB맨의 귀환이라며 벼르고 있는 민주당의 MB정권 특임장관 출신 주호영 원내대표가 앞장서서 경고를 날립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아닐 확률이 대단히 높은 의혹을 제기했다가 당내에서도 판단 미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아니면 말기식의 의혹 제기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이런 무책임한 의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뒤에는 청문회장으로 이렇게 직접 이주호 후보자를 찾아와 격려까지 했는데요. 그런데도 이 후보자 한껏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자료 제출을 놓고 민주당의 지적이 이어지자 더욱 그랬는데요. 그러자 두 번째 MB맨 지원 사격이 이어집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 거점 대학생들의 높은 자퇴율은 그 수도권 대학으로의 집중, 그리고 또 경쟁력이 약한 지방 사립대의 소멸로 이어지는 이렇게 연계 구조가 돼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제 지방대 위기 상황이 그동안의 어떤 저출생 또 수도권 집중이라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지난 수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 이상으로 이것이 방치돼 왔고 지역의 신산업의 허브 역할 없이는 안 되겠다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제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한 3, 4년 동안 큰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하면 정말 그 지역의 위기, 대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단순한 정책 질의 같지만요. 사실 이 지역 대학 문제, 이 후보자가 주범이라는 지적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후보자가 설계에 일조한 대학 설립 준칙주의, 4가지 최소 요건만 충족하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로 인해 지역을 중심으로 부실 대학이 양산됐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MB정부에서의 교육 서열화로 소위 지잡대 같은 지역 대학을 얕잡아보는 분위기, 이렇게까지 생겨나면서 이 대학들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할 기회를 이 의원이 줬다는 분석 가능합니다. 이런 식의 그 대학 설립 준칙주의가 우후죽순의 어떤 대학의 난립을 만들고 오늘날 결국은 대학이 이제 존폐 위기에 서게 되고 정원 미달 사태의 무대책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설립과 퇴출이 자유롭게 되는 체제로 가지 않으면 상당히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아쉽게도 퇴출 부분이 제대로 이제 제도 정비가 안 되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이 후보자의 발목을 잡는 10년 전입니다. 이번에는 자율 사립고입니다. 이 역시도 이 후보자가 설계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정책의 일환이었죠. 이 후보자는 그 부작용 인정했습니다. 다양화 정책이 어떤 면에서는 그 서열화로 이어진 부작용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다양화에 또 많은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들과 계속 좀 같이 상의 드리고 그 강조하시는 그런 모든 아이들에게 그 형평성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개인 의혹도 빠질 수 없습니다. 먼저 이해 충돌 우려가 나옵니다. 오늘도 에듀테크 필요하다 강조한 이 후보자인데요. 에듀테크 업체들과 돈으로 엮여 있다는 의혹 야당에서 나왔습니다. 이 후보자 2020년 비영리 사단법인 아시아교육협회를 설립했는데요. 에듀테크 업체 관계자가 이 협회 초창기 운영 재산을 이 후보자와 공동 출연했습니다. 그 대신 협회는 업체를 홍보해줬다는 겁니다. 협회는 연구가 끝날 때마다 동일한 내용의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저 보이는 것처럼 AI 학습에 좋은 점을 물으면서 업체 이름인 에듀를 덧붙여요. 질문 항목에 에듀 AI 학습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그 에듀텍 기기라는 것이 각 기기마다 다 특징이 틀립니다. 그래서 연구자로서는 이 특정 기기가 어떤 만족도가 있는지 어떤 또 부분에서 부족한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아시아교육협회가 포항시 이계교 두 학교 인공지능 AI 활용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 결과 보고서에서 저거 웅진으로 한 건데 설문조사에다가 업체명 없이 이때는 또 업체명 없이 물어요. 여기에 이제는 청문회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아빠 찬스 의혹도 나오는데요. KDI에 몸담았던 시절 딸과 함께 연구보고서를 작성해 KDI 대학원에 게재한 데 대해서입니다. 이 후보자 공정성 문제는 분명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처 그 부분을 생각 못했다면서도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후보자 문제는 아니지만요. 야당에서는 이 질문도 빼먹을 수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입니다. 여기에 오늘은 한동훈 장관 딸의 허위 봉사활동 의혹도 나왔습니다. 유기용 위원장까지 거들었지만 이 후보자는 말을 아꼈습니다. 취재는 6월에 했는데 봉사활동 기록에는 이미 7월 26일까지 봉사활동을 마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한동훈 장관 딸의 서명까지 돼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만약에 봉사활동을 지난 4년간에 486건이 이루어졌던데 이게 학생들이 기록이 그대로 학생기록부에 반영이 됐다면 그리고 이것이 대학 입시에 활용됐다면 큰 문제죠? 조사하셔야겠죠? 아, 왜 자꾸 머뭇거리십니까? 아니 제가 지금 이거 처음 듣는 지금 말씀이라 한동훈 장관 고민해보겠습니다. 딸 네. 문제를 살펴보라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자원봉사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학생부에 반영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은 엄격하게 하셔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아, 그것도 답을 안 하셔. 아, 좀 너무 소극적으로 그러시네요. 네, 두 번째 픽은 왜 그래?입니다. 조성준 국정원 기조실장의 갑작스러운 사임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 전 실장 한동훈 장관과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사실 정 의원님들 이제 잘 알고 계시죠? 윤 대통령 검찰 시절 수사가 잘 안 풀리면 동훈이 좀 불러봐 이렇게 편하게 이름도 불렀다는데요. 최근에 조 전 실장한테는 또 이렇게 편하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조상준 실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해주신 분의 워딩이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전해주신 분의 워딩대로 하면 야, 조 실장, 너 왜 그래? 네, 윤 대통령 왜 그랬을까요? 조상준 전 실장 임명 당시 국정원 개혁을 위한 인사라는 분석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그 개혁, 문재인 정권 인사를 내보내라는 의미였나 봅니다. 하지만 조 전 실장 전 정권 인사 중 일부는 그대로 중용하는 인사안 짜서 올렸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김규현 국정원장과도 뜻이 달랐다고 하는데요. 김 원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인사들의 복권을 원했다는 전언입니다. 그때부터 원장과 기조실장 간에 알력이 있다. 이 4개월간을 모든 부서장 27명을 대기 발령해놓고 공백 상태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안보 공백이, 정보 공백이 얼마나 있었겠냐. 그런데 이제 1급 인사도 뭐 4개월 만에 끝났다고 하는데 2, 3급 인사 과정에서 알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 때문에 사임 과정에서도 국정원장을 패싱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대통령 최측근의 사임,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의심의 눈초리 야권에는 있습니다.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는 개인 비위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다른 문제를 덮기 위한 페인트다.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핵심 중에 핵심이 인사 갈등에서 밀릴 수도 없지만 밀린다고 사표를 냅니까?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국정원장 김규현 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외교안보 수석하고 청와대에서도 있었고 외교통이란 말이에요 또. 그래서 처음에 발탁했을 때도 그랬지만 조상준 국정원장 썰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네, 다음 픽은 푸틴의 경고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갑자기 우리나라에 경고를 날렸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을 이제 알았다면서 보내면 한러 관계 파괴하겠다 한 겁니다. 우리 정부 그동안 방탄 헬멧과 천막 등 군수 물자만 지원해 왔는데요. 윤 대통령은 우리 주권의 문제다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늘 인도적인 그런 평화적인 지원을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해왔고 살상 무기라든가 이런 것은 공급한 사실이 없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우리 주권의 문제이고 세계 모든 나라들 러시아를 포함해서 다 평화적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픽 446억 원입니다. 고위공직자 97명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검찰 출신 친윤 인사로 분류되는 이원모 대통령 인사비서관이 446억 원 가장 많이 신고했습니다. 이 중에 특히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345억 원에 달했는데요. 특히 이 비서관의 배우자 유명 한방병원 재단 이사장의 딸로 윤 대통령 부부의 나토 순방에 동행해 논란이 되기도 했죠. 재단 관련 비상장 주식 4만 주 등을 갖고 있어서 현재 직무 관련성 여부를 심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 픽은 옥중 편지입니다. 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이 이른바 계곡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혜에게 옥중 편지를 보냈습니다. 계곡살인 사건 검찰 수사를 지휘했던 조재빈 변호사가 밝힌 후일담인데요. 편지에는 검찰 수사 협조 말고 진술 거부하라는 조언이 담겼다고 합니다. 이 씨와 공범 조연수는 과거 구속 경험을 되살려 구치소 안에서도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들어가서 원픽 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조상준 전 국정원 기획실장의 사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뉴스픽에서 저희가 다뤘던 내용인데 발제하는 동안에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조상준 전 기조실장의 후임으로 김남우 전 차장검사가 임명됐다는 그런 속보가 지금 좀 들어왔고요. 사실 이제 김남우 전 차장검사가 유력하다는 얘기는 며칠 전부터 돌기는 돌았습니다. 누구냐면 예전에 이제 검찰 출신이죠. 동부지검에서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휴가 의혹을 지휘했던 이력이 있고요. 그 이후에 개인적인 이유로 검찰을 떠났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김앤장, 로펌 김앤장에서 그 이후에 근무를 했죠. 자, 어쨌든 그 국정원 기조실장이라는 자리가 이제 인사와 예산을 관장하는 아주 막강한 또 2인자 자리잖아요. 검찰 출신이 다시 그 자리를 또 이어받게 됐네요. 자, 지금 막 들어온 속보였고요. 지금 이제 러시아 도발 못지않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 그 이상이죠, 당연히. 북한의 동향입니다. 오늘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오늘 낮 12시쯤에 이제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쐈습니다. 오늘은 마침 우리 군의 대규모 실병 기동훈련인 2022 호국훈련 기간의 마지막 날인데요. 북한은 앞서 이 호국훈련을 겨냥해서 조선반도의 군사적 불안과 위험을 증대시키는 무분별한 대결 망동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 당대회가 마무리된 뒤 처음으로 쏘아올린 탄도미사일이기도 합니다. 합참은 이번 미사일 발사 중대한 도발 행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면서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또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와의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이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북한의 ICBM 또 7차 핵실험 가능성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우리 군도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도 좀 그 속보 상황을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그 이주호 후보자가 교육과정 개편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표기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언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후보자가 관련 질문을 받고서 이 헌법 정신에 입각한 교육과정이 개발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자유민주주의는 이데올로기 중에 하나다. 주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따져 물었는데요. 이 후보자는 자유민주주의는 헌법 가치라면서 민주주의도 여러 가지가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와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의견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여야가 직접 맞붙기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과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인 민영배 의원이 맞붙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유민주주의를 교과서에 수록하는 문제를 놓고 충돌을 했는데요. 김 의원은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학생들이 교과서를 통해 반드시 배우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교과서에 자유라는 표현을 기술하고 전 근대사를 확대, 현대사 비중은 축소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민 의원은 반대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표현이 헌법에 있지만 유시헌법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로 바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동일시하는 사람이 한 나라의 교육부 장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이후에 들어오는 소식은 저희가 반영을 해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요. 오늘의 원픽은 어떤 걸로 잡을 겁니까? 네, 오늘의 원픽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앤디맨 이주 12년 만에 청문회, 자사고 부작용 있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대구에 가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김진태 강원지사를 겨냥해서 김진태발 금융위기라며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했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여야정 대책회의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의 대선 자금 수사 여전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소식까지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리스크를 해소해야 될 정부가 경제의 리스크의 중심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정쟁에 빠져서 정치 보복, 야당 탄압에 국가 영향을 소모할 게 아니고 초당적 정치로 국가적 위기를 넘어가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이 있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정부 여당을 향한 공격 모드로 돌아섰습니다. 타겟도 분명합니다. 일단 레고랜드 사태를 촉발한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강원지사입니다. 김진태발 금융위기로 지금 현재를 규정하면서 또 진퇴양난이란 신조어까지 만들었죠. 김 지사에게 조기 사퇴하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오늘 긴급 진상조사단 첫 회의에서입니다. 얕은 정치셈법으로 선임자 지우기에 나선 검찰 출신 경알못 도지사 김진태의 기한을 바라는 국민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진퇴양난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경알못이요. 경제를 알지 못한다라는 뜻의 줄임말입니다. 어떤 분야나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쓰이는데요. 예를 들면 술 알못 이렇게 술 같은 건 잘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말인데요. 김진태 지사는 5.18 민주화운동 비하 발언, 또 태극기 집회 같은 곳에서 강경 발언을 해왔던 검사 출신의 보수 정치인이죠. 경제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는 게 민주당의 비판 포인트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국에 김 지사가 베트남 출장까지 다녀온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좀 미안하죠. 네, 어찌 됐건 전혀 이제 본의가 아닌데도 상태가 이런 식으로 흘러오니까 좀 미안하게 됐고요. 문제가 터진 다음에도 문제 시각성 모르고 베트남 간 거 아닙니까? 기업이 도산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럼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들 피 마르잖아요. 지금 한가하게 지금 관광 무슨 정책 회의 갈 때예요 지금? 네, 그래서 하루 일찍 돌아온 김 지사 연내에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밝혔습니다. 계획을 들은 채권단에서도 그 정도면 법적 대응 중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연내 다 채무 이행하겠다. 12월 15일까지 이행하겠다고 변제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가을에 하는 2차 추경을 제가 안 하고 돈을 아껴놓은 게 있습니다. 그나마 이번에 긴급히 마지막 추경을 편성해서 좀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은요, 김 지사의 고의부도 의혹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김 지사가 2차 추경을 할 능력이 있었다고 직접 밝힌 부분에 더해서요, 김 지사가 이 채무 불이행 선언한 날 1차 금리 만기일 전날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채권 상환의 최종 만기일은 내년 11월 28일이라서 1년 이상 남아 있었던 시점이었다고 했습니다. 만기일에 보증선 강원도는 400억만 보증액으로 채무 상환을 하면 되는데 이걸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채권 시장이 위기에 몰리니까 12월 15일까지 2,050억을 갚겠다고 하는 겁니다. 400억만 갚으면 되는데 2,050억을 미리 갚게 되는 꼴이 돼버린 겁니다. 이것은 정치적 의도,
최문순 죽이기를 목적으로 하는 고위부도이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미 시장의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정부가 투입한 50조로도 막지 못할 수 있다, 이런 경고음까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김 지사의 거친 말과 무지를 지적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은 다만 2014년 당시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던 이재명 대표가 비난한 일을 아니라고 했습니다. 좀 더 섬세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상대방은 저거는 빚을 갚겠다는 의지가 없는데 한국 시장과 금융시장, 전체 금융시장이 다 연결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극도로 예민한 시장의 상황을 잘 인지를 못하신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네, 민주당이 경알못이라고 공격한 사람 또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인데요. 어제 비상경제 민생회의 80분간 전국에 생중계가 됐죠. 윤 대통령은 오늘도 모든 부처가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 등의 다양한 분야로 우리의 수출 영역을 더 확대해야 됩니다. 우리 기업이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펼 때하고는 우리 기업의 체급도 달라졌고 축적된 기술이라던가 경영관리, 국제화 역량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경제가 어려울 때는 민관이 합쳐서 힘을 합쳐서 이러한 수출 촉진 전략을 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정작 최근에 이 김진태발 금융위기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는 게 민주당의 비판입니다. 어제 회의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대목, 부동산 규제 완화 부분이었죠. 중장기적인 전망이 줄을 이뤘다면서 전혀 비상하지 않은 비상대책회의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국민들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데 장관과 대통령은 한가로이 뱃놀이를 하는 듯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가 평가하기로는 비상도, 경제도, 민생도 없었다. 김진태발 금융위기 때문에 자금 시장이 엄청난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국전력의 공사채가 5.99%의 이자율로 공사채를 발행했는데 유찰이 됐다고 합니다. 이 IMF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농담과 인증샷 놀이가 난무한 맹탕회의였습니다. 진퇴양난의 불씨가 거대한 산불로 이어지고 있는데 당장 불 끌 대책은 전무했습니다. 네, 레고랜드발 금융위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데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설사 이제 다른 관계장관 회의에서 다뤄졌다 할지라도 어제 같은 대통령 주재회에서는 한번 이 점을 좀 짚고 넘어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밋빛 전망만 하기엔 지금 우리 경제가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국민과 기업이 지금 가장 듣고 싶은 것은 눈앞에 닥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윤석열 정부의 의지와 전략인데 그게 없었습니다. 네, 여권 일각에서는 이 얘기가 장관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다룰 얘기는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방어해서 공격으로 이렇게 태세를 전환했지만요. 검찰 수사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 정진상 실장에 대한 계좌 추적에 착수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성남시에 이 정 실장과 또 이미 구속된 김용 부원장의 급여 계좌 번호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앞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정 실장에게 2014년에 5천만 원, 또 2020년에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죠. 여러 차례 술자리 접대도 있었다는 게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인데요. 연일 작심한 듯 폭탄 발언을 쏟아내는 유 전 본부장. 오늘 대장동 재판이 끝난 후에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예고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다정의 방송 중에 속보가 들어온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도발을 신도를 다 지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혼자다 다 지워지는 건. 네, 민주당에서는 이 김용 부원장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 8억여 원, 경선이든 본선이든 대선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은 없다, 이런 입장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은 코로나가 그 증거라고 했는데요. 불법 자금이 들어갔을 수도 있는 이 비공식적으로 쓰이는 돈의 대부분은 밥과 술을 사는 데 들어가는데 대선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자리 거의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자금 전달에 쓰인 돈가방과 박스를 검찰이 확보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죠. 이 부분도 억지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좀 웃었는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돈을 줬어요. 봉투에 담아서. 저는 돈을 받고 봉투를 돌려드리나요? 그런 금품 순수가 있어요? 사과 상자로 금품을 전달한 기업인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돈을 트렁크에다가 쏟아붓고 사과 상자를 돌려드리나요? 네, 국민의힘은 김용 부원장이 검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문제를 삼았습니다. 안 받았다고 괜히 주장을 하다가 허점을 찔릴 것 같아서 입을 닫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묵비권이죠. 왜냐면 안 받았다고 하면 그러면 그때 당시 왜 만났느냐 하면 만난 이유를 설명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무슨 소리야 그때 당신이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느냐. 네, 이런 가운데 이 민주당이 제시했던 특검 카드요. 정의당도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다면 가장 가혹한 자들에게 수사를 맡기고 국회에서는 정쟁 대신 민생을 논의해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떳떳하다는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신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가혹한 자들에게 수사를 맡기고 결백을 증명하는 전공법을 택해야 합니다. 특검이 정치의 블랙홀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제고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수사의 가혹함이 문제가 아니라 편향성이 문제라면서 재차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상황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가혹한 수사이기만 하다면 뭐 관계가 없죠. 그런데 편향된 수사는 그냥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정당국의 여러 가지 수사나 감사 이런 걸 보면 너무나 의도를 가지고 편향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 넘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세 모드로 돌아선 이재명 대표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여야정 대책회의 같은 대화를 촉구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예산안 심의가 먼저라면서 대화의 선을 그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진태, 윤석열 대통령 정면 비판한 이재명 대표. 리스크 해소해야 할 정부가 리스크의 중심. 검찰 정진상 실장 계좌 추적 착수. 네. 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여당이 공세를 퍼붓고 있고 또 민주당은 지금 얘기했던 김진태 지사 또 어제 저희가 다뤘던 감사원에 대해서 또 공격을 하고 있는 또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난번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재판을 마치고 나와서 몇 마디 했고 저희가 현장 연결을 했었는데 오늘도 대장동 재판이 있습니다. 관련된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소식이 들어오면 현장을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찰과 관련해서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기간이 다음 달 7일까지 연장됐다는 그런 뉴스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선 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용 부원장의 구속기간 다음 달 7일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지난 19일 체포된 김 부원장은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22일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요. 1차 구속 만기일이 오늘인데 어제 열흘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이 된 겁니다. 김 부원장은 남욱 변호사가 조성한 8억여 원을 유동규 전 본부장을 통해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죠. 최근 대부분의 질문엔 묵비권, 즉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사를 더 이어가다가 다음 달 7일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네, 김용 부원장이 입을 닫고 있지만 검찰은 인적 물적 증거를 많이 확보했다는 그런 입장이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수사 과정을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검찰이 대선 자금 수사라는 걸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향할 거라는 건 사실 뭐 주지의 사실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소환 통보라든지 또 뭐 검찰의 체포동의안 청구라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지금 이제 열려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재명 대표의 최근 며칠 행보를 보면은 민생과 경제 쪽에 주력하는 분위기인데 오늘은 현장으로 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는 이제 한국거래소를 찾아서 이 김진태 지사발 경제 위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죠. 안 그래도 살얼음판 같은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김 지사의 헛발질로 살얼음이 깨졌다고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25일 대구 매천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을 찾았는데요. 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표는 이 화재에 대해서 결국 정부 당국의 관심과 정책 예산 투자가 부족해서 화재가 일어났다고 비판했는데요. 현장 장면 직접 보시죠. 그중에 한 열만 타고 두 열은 막으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대표님 송구합니다. 사후 수습이라도 신속한 바로 같습니다. 이 대표의 현장 행보를 두고 여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측근 김 부원장의 구속 등 당면한 사법 리스크에서 관심을 돌리려는 시도 아니냐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를 향한 쓴소리를 했던 김혜영 민주당 전 의원을 만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인데요. 부산의 한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한 조 대표는 김혜영이야말로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사람이고 민주당 정신에 부합하는 사람이라고 확신하게 됐다. 이렇게 썼습니다. 민주당에선 이 대표에 대한 수사 특검으로 하자고 제안한 상태죠. 법사위에서 키를 진 조 대표를 설득해 보겠다는 입장인데 조 대표가 김 의원의 다른 목소리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아까 이제 발췌에서도 들어봤습니다만 정의당에서 이제 어제 특검에 대해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죠. 가장 가혹한 쪽에 수사를 맡기는 전공법을 택해달라니까 검찰 수사에 임해달라는 아마 그런 주문인 것 같은데 뭐 특검에 대한 논란도 역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누가 얘기했더라? 저기 그 여론조사에서는 특검 도입 쪽의 여론이 조금 더 높지 않았었어요? 네, 제가 바로 그래요? 예, 네. 했었습니다. 어제 데일리안의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공정이 조사한 결과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 과반인 50.2%가 특검 도입에 공감한다고 했고요. 특검은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40.1%였습니다. 오늘은 뉴스토마토의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김혜영 전 의원을 비롯해서 이 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좀 있죠. 그런 여론을 좀 조사를 했는데 이 대표의 퇴진을 반대한다는 의견 46.1%였고 찬성한다는 의견이 37.3%였습니다. 검찰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응답은 13.2%였는데요.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로 야권 지지자들이 오히려 좀 뭉치는 경향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 저희가 뉴스픽에서 관련된 내용을 짚어봤는데요. 역시 핵심은 부동산 규제 완화 문제였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50%로 완화하는 내용이 깜짝 발표됐죠. 지금까지 대출이 금지됐던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집값의 절반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선 비판을 수도 안 했습니다. 지금 위기 상황과는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건데요.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주장입니다. 15억까지 대출. 만약에 한 10억 정도 제가 대출을 한다면 금리 한 6% 가정하면 한 달에 제가 내는 이자만 500만 원입니다.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거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지금 시점에 맞지 않는 다른 동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선 당장 효과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지만 이 거래 절벽 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라는 방향은 예정됐던 바라고 했습니다. 인위적인 부양은 없다던 기조에 변화가 온 거냐는 질문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 시기상의 문제, 이 시장 대응 차원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내부적으로 검토하던 그 대통령 소집회의에서 좀 앞당겨서 내놓은 거다라고 답했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의 말도 들어보시죠. 돈이 좀 여유가 그러니까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빌릴 것을 지금 기대하고 지금 이런 조치를 한 거란 말이에요. DSR을 묶어놓은 상태에서도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저는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봐요. 근데 효과가 있길 바라는 거죠. 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리스크의 중심, 검찰 정진상 계좌 추적 착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갑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질의를 하면서 시작이 됐죠.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제2의 국정농단이 될 수 있다며 판을 키웠죠. 오늘은 윤 대통령이 참전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저급한 가짜뉴스라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도 거친 공세를 폈는데요. 김의겸 의원이 언론을 피해 도망 다닌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선 과거 룸살롱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 민주당 내에서조차 무리수였다.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었죠. 답변이 뛰어나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려고 하면 좀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실책이 있으면 빨리 사과를 하고 또 걷어들이는
야당 이 속에서 신뢰 게임을 국민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면서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의 판단은 조금 달랐습니다. 당 회의석상에서 녹취 파일까지 들어가며 판을 더 키운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청담동 술자리에서 김앤장 변호사와 술자리를 새벽까지 가졌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반드시 TF를 구성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김의원을 옹호하는 당내 목소리도 점점 커졌는데요. 팩트체크는 조금 부족했지만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제보인지 세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인지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물어본 거죠. 거기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그럼 안 가셨어요? 그럼 끝이죠. 녹취록도 없이 시중에 두는 카더라를 물어봤으면 비판받아야죠. 근데 녹취가 있으니까 그러면 갔나? 김 의원 질의의 근거가 됐죠. 진실 여부를 떠나 녹취록 자체는 존재하는 거 아니냐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첼리스트의 오빠라는 분이 그 녹취록이 진실이라는 건 분명히 언론을 통해서 입장을 밝힌 부분들이기 때문에 떳떳하게 밝히면 되는 문제이다. 녹취 내용이 현재로서 진실인가 아닌가를 속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뭐 국회의원이 이 진실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관저 이사가 늦어져 윤 대통령의 술자리가 많아진 게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까지 내놨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무실을 벗어나는 대통령의 동선에 대해서 언론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논란이 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까지 왔지 않았나. 김의겸 의원의 질의의 핵심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대통령 된 다음에도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한다는 제보가 하도 많이 들어와요. 너무 과음을 해서 일정까지 취소하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조언은 야당 의원이 할 수 있는 거죠. 술자리를 간 게 무슨 문제냐? 한 장관이 왜 발끈했는지 모르겠다며 되레 따져 묻기도 했는데요. 그냥 김의겸 의원은 갔다고 하고 한동훈 장관 막 화내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게 뭐지? 뭐 그 술자리 간 게 그렇게 큰일인가? 뭐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글쎄요, 정말 몰라서 물어본 걸까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이 일은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될 만큼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앤장이 론스타 사건을 맡고 있고 또 일제 강제 징용과 관련한 소위 일본 측을 대리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특정 로펌과 술을 마셨다. 만일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죠. 대통령 된 이후에 대통령의 지위에 있으면서 한밤중에 새벽까지 법무부 장관하고 같이 뭐 어느 특정 모 로펌 뭐 30여 명 변호사들하고 술판을 벌이고 노래 부르고 그랬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그건 당장 대통령에서 퇴출해야죠.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질의를 아니면 말고식으로 그냥 던졌더라. 한마디로 함량 미달이라는 혹평까지 나왔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특정을 못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술집 이름도 못 되는 거고 술집 위치도 못 되는 거고 그리고 술집 사진도 공개를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거는 가짜 뉴스로 봐야죠. 제보받았다고 하고 녹음 테이프 틀은 거거든요. 그런 거를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폭로하는 건 진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의 기준의 함량입니다. 저렇게 무슨 쓰레기 같은 얘기들을 퍼붓는 그런 자리가 국회 또는 국감장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냥 마구잡이로 저렇게 할 수 있는지. 여기에 숟가락을 얹은 민주당도 쓴소리를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당 차원에서 저거를 진상을 확인하고 그런 것들이 근거 자료가 확보된 상태에서라면 모르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같이 합세해서 이렇게 한다면 그건 망신입니다. 국민의힘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민주당에서 만들겠다던 한동훈 TF 꼭 구성하라 쏘아붙였습니다. 민주당에서 전담팀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김의겸 의원은 단순히 이제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당의 공식 대변인이기까지 하죠. 그래서 국회 이외에도 이것과 청담동의 술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그 구성하셨으면 좋겠어요. 뭘 밝힐 수 있는지. 이분이 이게 기자를 하셨어요. 시간, 날짜, 장소 정확하게 명시돼야 됩니다. 민주당에선 아직 TF를 꾸렸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한 장관이 제대로 해명하면 될 일이다. 공을 슬쩍 돌렸습니다. 한동훈 장관이나 대통령실에서 뭐 당일의 행적이라든지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간명하게 해명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책임한 괴벨스식 선동만 하고 있다 날을 세웠는데요. 민주당은 선동은 한 문장으로 끝나지만 이를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증거와 문서가 필요하다는 나치 선전 장관 괴벨스의 가짜뉴스 유포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인기리에 종영이 됐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한 장면까지 동원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재미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고래 퀴즈 같아요. 몸무게가 22톤인 암흑 향고래가 500kg에 달하는 대왕 오징어를 먹고 6시간 뒤 1.3톤짜리 알을 낳았다면 이 암흑 향고래의 몸무게는 얼마일까요? 모르겠어요. 정답은 고래는 알을 낳을 수 없다입니다. 고래는 포유류라 알이 아닌 새끼를 낳으니까요. 무게에만 초점을 맞추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핵심을 봐야 돼요. 고래가 알을 낳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고래의 알무게가 얼마나 가지고 온갖 그 변론들이 궤변이 난무하는 거죠. 민주당이 애당초에 없던 사실을 가지고 자꾸 저질 가짜 뉴스를 더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번 논란을 일으킨 김의겸 의원, 제보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죠. 사실이냐고 물은 것에 법적 책임을 지우겠다면 피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제보 내용이 맞는지도 계속 확인 작업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감감무소식입니다. 반면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죠. 한 장관도 김 의원의 근황을 무척이나 궁금해했는데요. 민주당까지 한데 묶어서 비판을 했습니다. 정작 저지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뿌리고 다닌 김의겸 의원은 대변인임에도 불구하고 언론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죠. 정작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오히려 이 저지 가짜뉴스에 올인하듯이 모든 걸 걸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한 장관의 공세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도 직격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과음을 우려해 야당 의원이 조언을 한 것이란 이 말 고스란히 되돌려준 겁니다.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분이 저는 이 저지 가짜뉴스 술자리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분이야말로 5.18 NHK 룸사롱에서 여성에게 쌍욕한 걸로 알려진 분 아닙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런 줄 아시는 것 같습니다. 한 장관의 발언 수위 조금 센 게 아닌가 싶은데요. 술자리에 없었다는 확실한 증거 이미 준비해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자료 말입니다. 핸드폰 내면 그때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없었으면 없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건 김의겸 의원이 책임져야죠. 어떤 식으로 책임을 져야 되나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는 할 수가 없죠. 혹시라도 김 의원이 질 책임 국민의힘이 미리 준비 중이죠. 오늘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제 퇴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게 난 제정신인지 난 그 노말한 거 같지가 않아요 진짜. 사람이 30명 이상 모인 자리가 어떻게 그것이 없었던 걸로 될 수 있겠습니까? 김의겸 의원께서 협업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아마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술자리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동훈 장관과 함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에 계셨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 어떻다면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저는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 뉴스 이제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니까 이제 솔직히 말해서 입에 담기도 대통령 입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는 자체도 국격에 관계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국격이라 이른바 이 XX 논란을 생각하면 상황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윤 대통령 사과할 일을 하지 않았다며 일축을 했죠. 사과를 하지 않고 사과할 일을 하지 않았다, 사과할 일이 없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집입니다. 이 땡땡은 사실 확인조차도 안 되어 있는 사실이라서 일반 국민들의 귀나 청력으로는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던데요. 그런가요? 예. 네, 일단 대통령께서 기억이 없으시다고 했고요. 여권의 반격의 빌미를 제공한 김의겸 의원.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네, 김의겸 의원하고 저희 검찰 출입 기자를 같이 했었거든요. 예, 김의겸 의원이 굉장히 진지하고 차분하고 그런 분인데 역시 정치인과 언론인은 좀 다른가 봐요. 이게 좀 이렇게 굉장히 신중하신 분인데 저는 이게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네. 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오늘도 대장동 재판을 끝나고 나와서 질문 몇 개를 받았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이상하게 조익식 멘토가 발제할 때 꼭 하네요. 지난번에 이제 4번째였는데도 했고 이번엔 또 3번째 발제였는데도 정치배회를 보면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유동규 전 본부장의 그 발언 내용을 제가 뭐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일단 김용 그 부원장에게 전달됐다고 하는 돈은 경선 자금으로 알고 전달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비밀번호를 제공했다는 얘기 어제 이제 류정화 실장이 설명을 했잖아요. 관련된 질문도 있었습니다. 또 사생활 보호가 안 되고 있어서 좀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검찰이 그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 사용됐던 상자를 확보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좀 많이 나왔고 관련해서 뭐 사실 이제 검찰 쪽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김용 부원장 측에서는 본인 쪽에서 나온 상자가 아니라는 그런 주장을 폈잖아요.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자기도 전달받은 상자라는 그런 입장을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자, 네,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있었네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발언을 놓고 저희도 이제 뭐 벌써 4일째 이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매일매일 점점점 이슈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까지 됐는데 오랜만에 기자들을 만나서 입장을 밝혔다는 거죠, 김의겸 의원이.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김의겸 의원은 당정대 셋이 우르르 몰려와서 제게 몰매를 가하는 느낌이다라고 했습니다. 폭력적이기까지 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께서 표현하신 저급하고 유치한 선동 그 표현을 되돌려드리고 싶다면서 이렇게 우르르 몰려와서 몰매를 하는 게 저급하고 유치한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김 의원은 이번 사안의 본질은 국감장에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라고도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의 제보가 들어왔고 일반 시민이 아닌 자유총연맹 총재까지 지낸 분이 그 자리를 주선했다고 인정했다면서 그런 사안에 대해 질문을 못한다면 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국민의힘의 사과 요구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비속어 논란을 먼저 사과하면 저도 사과할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먼저 사과하면 본인도 사과를 고려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었고 일단 오늘은 추가로 무슨 증거를 내놓거나 하는 그런 발언은 없었고요. 김 의원이 녹취를 공개했었잖아요.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대행이 발언이 왜곡됐다면서 이제 고소장을 어제 냈었잖아요. 이에 대한 입장도 김의겸 의원이 밝혔다는 거죠. 네, 김의겸 의원은 기자와 통화한 내용 자체가 조작 짜깁기 됐다고 주장한 건데 금방 드러날 일이라면서 제가 질문하기 위해서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조작했다?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앞서 이세창 전 대행은 이 더 탐사와 통화에서 이 술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부인을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실제로 관련 발언이 있었는지 이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네. 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이번 논란의 당사자인 김의겸 의원과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둘 다 부끄럽다 이렇게 직격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였는데요. 이번 국감의 시작부터 끝까지 언론의 헤드라인은 온통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쟁이었다고 날을 세웠는데요. 대미를 장식한 건 지라시 수준의 제보를 여과 없이 질의하는 국회의원과 너는 무엇을 걸레를 시전하는 국무위원의 모습이었다. 부끄럽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XX 발언도 우회적으로 꼬집었는데요. 윤 대통령께서는 걱정이 많다며 국회에서 여기 있는 우리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창피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의 이 땡땡 발언, 물론 이제 아직도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안인데 류 의원은 국민의힘이 피해 쉴드를 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어제 국회에서 사과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유감을 표명해야 된다는 의견을 밝힌 뭐 일종의 소신 발언을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국회 본회의 자유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유감 표명을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최 의원은 원인과 책임을 떠나서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무한 책임지는 자세로 속상함에 대한 표시보다 이 국회에 대해서 위로와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익 우선, 국민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 준다고 말을 했습니다. 최 의원은 또 대통령은 오직 국익만을 위한다는 대의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자, 어제 정의당 측에서 이제 국회 연설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정의당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잠시 후에 정의당의 당대표가 확정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일 정의당의 당대표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죠. 이 때문에 1, 2위 득표자였던 이정미 전 대표와 김윤기 전 부대표 간의 결선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결선 투표는 온라인 투표와 ARS 투표 결과를 합산해서 발표되는데요. 이제 한 5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에 새 당대표를 공식 선출할 예정입니다. 정치권에선 지난 1차 선거에서 49.91%를 득표한 이정미 전 대표의 승리를 점치는 분위기입니다. 네, 자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저급한 가짜뉴스, 한동훈, 김의겸 도망, 우상호 유흥주점 직격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이른바 초선 윤핵관 3인방 중 한 명인 배현진 의원이 국민의힘 조강특위에 합류했습니다. 이를 두고 윤심이 반영된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요. 또 한동안 조용히 지내고 있던 원조 윤핵관 장제원 의원이 오늘 주목을 받았죠. 대통령실 인사 물갈이와 관련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두 사람 소식 정리했습니다. 이때다 싶어 솟아나와서 양비론으로 한마디 던지는 윤핵관을 보면 어쩌면 이런 모습이 선거 기간 내내 반복될 것이라는 비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핵관, 이 윤석열 핵심 관계자의 줄임말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만든 신조어인데요. 이 전 대표가 처음 사용한 이후 이젠 마치 고유 명사처럼 굳어졌습니다. 윤핵관에서 파생된 신핵관이라는 용어도 있는데요. 신윤핵관을 일컫습니다. 그럼 당연히 부핵관도 있겠죠. 오늘 주민은 이 신핵관과 부핵관의 동향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 신핵관으로 거론되는 이 배현진 의원부터 줌인해 보겠습니다. 당에서 제게 어떤 직무를 맡겨주시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것입니다. 여러분, 홍스타님이 오셨습니다. 배현진 의원, 지난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영입을 했죠. 이 때문에 홍준표 키드란 별칭까지 붙었는데요. 홍 시장이 탈당해 한동안 야인 생활을 했을 때도 변함없는 유대감을 과시해왔습니다. 지난해 홍 시장의 복당을 두 팔 벌려 찬성한 이도 배 의원이었습니다. 한 가족이고 당연히 복당하셔야 되는 일이고요. 하지만 이 최고위원 당선 이후부터는 슬슬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죠. 이 대선 경선 국면으로 접어들자 줄타기를 할 조짐을 보였는데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되면 배현진 최고위원은 홍준표 의원을 돕는 것 아니야? 굉장히 아주 단순하지만 또 늘상 그래왔던 생각인데요. 누구누구의 편, 누구누구의 계파, 제가 이 논쟁으로 좀 돌아가자면 참 구식의 마인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의 그 대승적인 목표는 정권 교체입니다. 결국 정치는 라인 싸움이었나 봅니다. 이 홍 시장이 당내 대선 경선에서 떨어지자 노선을 완전히 갈아타는데요. 친홍에서
네, 친윤으로 거듭나기 시작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인수위 때는 당선인 대변인까지 맡았는데요. 시대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은혜 전 대변인을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생활할 배한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후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갈등 전국에서도 친윤계의 행동대장 역할을 수행했죠. 심지어 공개석상에서도 이 전 대표와 다툼을 벌였습니다. 두 사람의 감정 싸움을 보다 못한 홍 시장은 이런 촌평을 남기기도 했었죠. 올구인데. 이미 홍 의원을 손절한 배 의원 입장에선 그다지 귀 기울일 필요성을 못 느꼈나 봅니다. 지난 7월 말엔 최고위원 가운데 가장 먼저 사퇴를 선언했죠. 이준석 지도부 체제 종식과 비대위 전환을 위한 물꼬를 텄는데요. 마땅히 책임져야 하고 끊어내야 할 것을 제때 끊어내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의 비서고 논란이 일었을 때도 호위무사로서 맹활약했습니다. 이 잡음을 제거한 윤 대통령의 음성 파일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 땡땡이 아니라 이 사람이라고 말했다면서 적극 엄호했는데요. 당시 대통령실조차 사실상 이 땡땡 발언은 있었다고 인정하는 분위기였는데도 말이죠.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대통령실의 해명까지 뒤집는 이른바 지록이마 전술을 펼친 셈인데요. 이 배 의원은 문제의 전국민 청력 테스트 발언에 대해서도 창의적인 답안을 내놨습니다. 바이든도 그렇다고 날리면도 아닌 말림은 이라고 주장하며 해석의 새 지평을 열었는데요. 윤심을 제대로 잡은 덕분일까요? 어제는 조강특위에 합류하며 화려한 당직 복귀 신고를 치렀습니다. 69군데 중에서 44군데가 서울, 경기, 인천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사정을 잘 아는 또 이쪽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강특위가 당협위원장을 선임할 사고당협, 이 당원권이 정지된 이준석 전 대표와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의 지역구도 들어가 있죠. 배 의원이 인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되면 조직정비에 결국 윤심이 영향을 주게 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비판 일각이 어디에 있었을까 처음 듣는데 나는 친윤 인사로 채워졌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나도 사람을 추천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구획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구획관 하면 바로 떠오르는 이가 한 명 있죠. 이 단일화 과정에서는 이 사상의 아들 장제원 의원이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네, 장제원 의원입니다. 지난 8월 말 이준석 사태로 윤핵관 책임론이 일자 2선 후퇴를 선언했는데요.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에서 어떠한 임명직 공직을 맡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뒤 2달 가까이 조용히 지내왔습니다. 이 당 안팎에서는 장 의원이 이미 윤 대통령에게 팽당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떠돌았는데요. 장제원 의원은 정말 조용하게 있는 것 같아요. 장제원 의원 정말 조용하게 있다. 이선으로 물러났나요? 밀려났나요? 버림받았다라는 표현이 저는 적절한 것 같아요. 버림받았다?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본인이 되게 가만히 있잖아요. 어디에도 안 나타나잖아요. 그거는 본인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임기 초반 윤 대통령이 이른바 취임덕을 겪었죠. 이 대통령실 일각에서 장 의원에게 책임이 있다는 원망도 나왔는데요. 이 초재선 의원의 비대위 전환 촉구 성명,
이준석 전 대표 축출에 도화선이 된 사건입니다. 이 배우로 지목된 게 장 의원이었는데요.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을 추천한 것도 장 의원으로 알려졌는데 이 둘 모두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지탄의 대상이 된 겁니다. 여기에 장 의원이 추천한 대통령실 인사가 대폭 물갈이 됐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이 장제원 손절설은 힘을 받았는데요. 뭐 이른바 윤핵관 라인, 뭐 속간의 이런 언론 보도가 백설기에 그 팥이 꽂혀 있듯이 점점이 박혀 있어서 그게 일체감을 줘야 한다. 또 외부로 내부 정보가 유출이 되고 혹은 자기를 거기다 꽂아놓은 쪽에다가 동시에 보고한다. 뭐 이런 등등의 우려가 있어서 전체가 좀 문제 아니냐. 조선일보가 여권 관계자를 인용해 쓴 기사입니다. 지난 8월 말에서 9월 초 이 대통령실에서 교체된 53명 가운데 42명이 이 장 의원의 추천 인사였다는 내용입니다. 장 의원이 윤 대통령의 신임을 잃은 이유로 카카오톡 대화방 사건을 꼽았는데요. 이 대통령실 내 정치권 출신 실무자들이 이 카톡 대화방을 만들고 소통을 했는데 여기에 공유된 일부 자료가 이 장 의원에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이나 직속 상관인 수석에게 보고하기 전인 자료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장 의원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소설 같은 기사라며 정정 보도를 요청했는데요. 그동안 저와 관련된 억측성 기사들에 대해 많이 참고 침묵해왔다. 하지만 더 이상 저의 명예를 훼손하는 소설 같은 기사에 대해 침묵할 수 없어 제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저는 대통령실의 어떤 행정관들과 그 어떤 자료도 공유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생성된 단 한 장의 자료도 본 적조차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구관이 명관일까요? 이러니 저러니 얘기는 많아도 윤 대통령이 여전히 장 의원을 신뢰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장 의원이 윤핵관으로서 지위가 공고하다는 걸 보여준 장면이 이른바 어깨 팡팡인데요. 지난 26일 예산안 시정연설 마치고 장례를 순회하던 윤 대통령이 장 의원 앞에서 잠시 멈춰섰죠. 윤 대통령이 장 의원 어깨를 두드린 뒤 귓속말로 대화를 나눴는데요. 일순간 장내의 시선은 이 친밀함을 넘어 내밀한 두 사람의 모습에 쏠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장 의원에게 건넨 말은 알 수 없지만 장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연설을 너무 잘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장 의원은 윤 대통령이 왜 어깨를 두드렸냐라는 질문에 내가 지역에만 있으니 불쌍해 보였나 보다라면서 농담으로 받아쳤습니다. 실제로 장 의원은 이선으로 물러난 이후 태풍 피해 점검과 이 민원 청취 등 부산 지역구 활동에만 집중을 해왔는데요. 이 굵직한 정치 현안에도 의견을 내놓지 않았죠. 다만 이 국정감사장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충심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 탄핵 운운하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겠다는 이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도 안 하는 업체들이 해가지고 그거를 공포하고 이런 것들 방치해도 됩니까? 윤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에 장 의원이 충성으로 보답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장 의원이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연출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한 발 밀려난 현주소를 보여준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신구 윤핵관의 소식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한 번 윤핵관은 영원한 윤핵관이 될 수 있을까요? 이 해병이 아닌 이상 그러긴 쉽지 않을 듯한데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영화의 한 장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입니다. 네. 자, 장제원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상당히 좀 격앙된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보도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네, 일단 조선일보의 보도인데요. 지난 8월 말에서 9월 초에 대통령실에서 교체가 됐던 53명의 직원 중에 42명을 장 의원이 추천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정치권 출신 비서관, 행정관 등이 만든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된 정보나 자료 일부가 여의도 정치권으로 넘어갔고 특히 장 의원에게 집중된 이 카톡방 사건이 대통령실 물갈이의 도화선이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 의원이 소설 같은 기사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반박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장 의원은 조금 전에 이제 류 실장이 설명한 그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저와 관련된 억측성 기사들에 대해 많이 참고 침묵해왔다. 하지만 더 이상 제 명예를 훼손하는 소설 같은 기사에 대해 침묵할 수 없어 제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이러면서 정정 보도를 요청했는데요. 저는 대통령실의 어떤 행정관들과 그 어떤 자료도 공유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생성된 단 한 장의 자료도 본 적조차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못 박았습니다. 장 의원은 제게 대통령실 자료가 넘어왔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 주길 바란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저와 제 보좌진 핸드폰 일체와 의원실 컴퓨터를 제출할 용의가 있다고 강경 대응했습니다. 장 의원은 또 저는 저의 개인적 인연으로 대통령실에 42명의 행정관을 추천한 적이 없다면서 당, 국민캠프, 선대위, 인수위, 의원들로부터 추천 명단을 받아서 그 인사 담당자들에게 넘겼고 거기서 출입 명단을 당선인께 보고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나저나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이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있는데 뭐 계속 늦춰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심지어는 내년 4월에서 6월 정도까지 연기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지도부가 차기 총선 공천에 키를 움켜쥐고 있는 만큼 당권자들과 윤석열 대통령실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전당대회가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주된 이유는 유승민 경제 혹은 당장 당권 경쟁을 할 수 없는 주류 인사들의 합류를 위한 것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한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개최 시점은 관계없으니 유승민 당선을 막아달라 이런 주문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이 전론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여당 당권자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윤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네, 정진석 비대위 체제에서 이 공석인 69개의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선임하기 위한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당무 감사까지 추진하는 이유, 유승민 견제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준석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 비윤계 인사의 우호적인 당협위원장을 교체를 하고 친윤계의 우호적인 당협위원장으로 채우겠다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을 뭐 생각 겨냥해서 하부 조직을 바꾸겠다는 그런 생각이라는 거죠. 네, 당 일각에서 그런 의심의 눈초리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전당대회를 늦추면 원외 당권 주자인 유 전 의원에 대한 지지세가 누그러질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렸다는 겁니다. 통상 조강특위에 의한 사고당협 정비와 당무 감사 각각 3개월 정도 소요되는데요. 조강특위가 바로 새 당협위원장 모집 절차에 바로 나서더라도 내년 2월 말에서 3월 초에나 완료가 되죠. 또 그 직후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꾸려서 룰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내년 4월은 돼야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전당대회 연기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개인적인 욕심과 이 유승민을 떨궈내고 싶은 용산의 이해가 맞물린 것이라고 본다라고 전했는데요. 정 위원장 입장에선 이 당협에 자기 사람을 꽂아 넣음으로써 차기 당대표에게 지분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결과적으로 유승민의 기세를 꺾는 효과를 어느 정도 발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자 정부가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관함식에 참석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우길기 경례 논란이 오늘 정치권에서 뜨겁죠. 네, 그렇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전 의원은 일본 관함식에 참석하는 이상 우리 해군이 주최 측, 그러니까 우길기에 경례하는 게 불가피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이 경우 국민들의 자존심이 엄청난 상처를 입지 않겠냐면서 아주 값비싼 정치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걸 우리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민주당 황명선 대변인도 지난 2015년 우리 장병들이 우길기가 걸린 일본 함정에 탑승한 아베 신조 총리를 향해서 거수 경례를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면서 또다시 우리 장병들이 우길기에 경례를 해야 하는 것이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조멘토 국방부는 일본의 우길기와 자위함기는 다르다 이런 해명을 내놨는데 또 그 김종대 의원은 반박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자위함기는 1953년부터 사용이 됐고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정식으로 수용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위함기가 우길기와 형태가 다르고 또 모양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해명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종대 전 의원은 국방부가 황당한 궤변을 내놨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일본의 우길기는 여러 종류가 있고 또 일본 외무성조차 해상 자위대 자위함기는 우길기 모양 깃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범우길기라고 인정하는 상황이라면서 우리 국방부가 우길기가 아니라고 설명하는 건 일본을 너무 편들어주는 행동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외무성의 우길기 홍보 자료를 보면 1954년 제정된 자위대법 시행령에 따라서 해상 자위대 자위함기는
우길 모양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고요. 뉴스는 제가 챙길게요. 아, 네. 네, 그래요.